네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간제 남용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기간제법 4조를 두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간제법 4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내용을 총 4가지로 정리를 좀 해 두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조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정말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제법 4조는 1항의 본문, 단서, 각호, 2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4조 1항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총사용기간 몇 년 제한? 2년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어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되는 거 정하고 있죠. 그리고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단서 각호에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히 정리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게 좀 보여요. 안 그래도 이제 판례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두 번째 그 예외 사유 여부 쟁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도 답안지에 쓸 가능성이 좀 있는 게 1호가 그나마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3번째 시간에서 판서에서도 여러분들께 써두고 설명도 드렸는데, 기간제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기간제법 4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최대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기간제법에 뭔가 적용을 회피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하기 위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총사용 기간 몇 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호가 됐던 2호가 됐던 간에 뭐든 일단 찾아요. 기간제 근로자로 쓰려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판례들이 그래서 이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 한다, 아니다 이 판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노동판례백선 이번에 개정될 때 그 추가된 판례이기도 하고, 이건 제가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뭐 있냐면요.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업무 수행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게 2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총사용 기간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그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감리 용역업을 주로 수행하는 건설사가 있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감리 용역 업무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특정 감리 용역 프로젝트 같은 거 수행하고 이런 걸 원래 하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현장 같은 데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 요거를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할 감리원 내지는 감리보조원이 필요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문제 상황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건설 프로젝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예상되는 기간은 있어요. 예상되는 기간이 뭐 1년 6개월, 2년 3개월 요럴 수는 있는데 그게 반드시 딱 거기에 맞게 끝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 1호의 내용에 보면은 실제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정 프로젝트 같은 그런 감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인데 이게 한 요 정도면 넉넉하게 이 정도면 끝나겠다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A 감리 용역업을 수행을 하는데 감리원을 채용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예를 들어서 이 A 프로젝트는 3년짜리다 하면서 3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일견 보면 얘는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1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4조 1항 본문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럼 4조 2항도 적용이 되지 않겠죠? 총사용기간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쓸 수 있고요. 요 기간 내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든지 아니면 3년의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통보해도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감리원 채용을 했는데 이 A 프로젝트가 이 3년 기간 내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일을 시킵니다. 다른 일을 시켜요. 실제. 그래서 재택을 좀 해라고 했다가 뭐 휴가도 좀 갔다 왔다가 그 재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하고요.
여기 기간이 남았는데 이제 어디를 보내냐면 B로 보내요. 그래서 B로 보내고 요 기간 끝날 때쯤을 시작점으로 해서 얘는 이제 예상되는 게 한 1.5년,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또 체결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즉, 요거 프로젝트 할 때랑 요거 프로젝트 할 때가 다른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간이나 이런 걸 명시를 해놓은 것과 실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C 프로젝트를 넣어요. 이거 기간이 남았는데도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거 그냥 2년짜리라고 할게요.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했는데 요거 이내에 또 끝났어요. 내지는 도가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본사로 출근을 시켜요. 본사로 출근을 시키면서 이것과 별개로 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이번에는 각각의 현장에서 뭔가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기 인력이 필요하대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총 이게 사건 되게 복잡하거든요. 막 퇴직금 청구도 하고 되게 쟁점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기간제 근로계약도 쓰지도 않아요. 계약서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요거를 위해서 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랑 이게 잘 안 맞아요. 요거 남은 기간에 뭐 재택도 시키고 업무 지시하고 막 휴가도 갔다 오고 이거 기간 남았는데 여기 가서 일하다가 또 새로 막 쓰고 막 이러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요 회사 들어와가지고 요 관련 업무를 수행한 때부터 그냥 쭉 회사에서 시키는 일 했던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려면 얘 따로 이렇게 돼야지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그러면 총사용기간 계산할 때도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각 근로관계 그냥 계속성이 쭉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요 케이스에서 실제 요 1호 사유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요게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 판례는 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명의로 근로계약서 쓰고 장소 명시하고 근데 각 근로관계 전부 다 계속성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인 총사용기간 산정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그 노동판례 100선 개정될 때 추가된 남용 최신 판례 4개 중에 하나니까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래서 조문을 보시고 판례가 해당한다고 봤는지 하지 않는다고 봤는지 요거 정도 확인하는 취지로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2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년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꼭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유인이 있다? 최대한 법 적용을 피해 보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총 3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기간. 그러니까 원래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기간 도중에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넣어요. 그래서 1년, 중간에 6개월, 또 1년, 4개월 이런 식으로 적용기간, 예외기간, 적용기간, 예외기간 이런 식으로 막 혼재를 해놔요. 그렇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막 반복해서 체결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 이해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총사용기간 계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랑 또 비슷한 취지로 공백기간이 있어요. 또 중간에. 일을 안 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해놓고 한 3개월 쉬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또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하다가 공백기간, 일하다가 공백기간. 비슷하죠?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회사에서는 총사용기간 2년 제한 받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심플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상한 기간을 두고 전후를 봐요. 그게 바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든 공백 기간이든 이상한 기간 있죠. 요거 전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일했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얘랑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단절됐고 이거는 그냥 새로운 거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가려가지고 얘랑 얘 사이에 단절 없이 근로계약 관계 계속성을 인정을 할 수 있다면 더하면 됩니다. 합산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년 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개월이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단절이 없더라. 그러면 1년 더하기 8개월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절됐다. 새로운 근로관계다. 그러면 이제 새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후 기간을 봤을 때 근로관계의 계속성, 단절 여부 요거 가린다는 거. 심플하게 보시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공백기간이 없어요. 공백기간이 없고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첫 번째 1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2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3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냥 쭉 일을 똑같은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총사용기간 계산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가신 거 아니죠? 자, 얘랑 세 가지 경우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얘랑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간제 계약이 있는데 각 계약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원래 총사용 기간을 계산하는데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처음에 기간제 계약이 한 6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이 1년,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이 1년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총사용기간 계산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단절 없어요. 그냥 이거 다음에 바로 이거 갱신이 아니라 체결했고 그 다음에 갱신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요 다 더하라 그래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2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자, 요건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근데 봤더니 처음에 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업무를 하는 데서 근로자라고 칠게요. 제가 왜 여기 이제 한림법학원 와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일을 했냐면 원래 노동법 강의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공석이 생겨가지고 그 한림법학원에서 급하게 강사를 막 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전임자분이 원래 남아있던 그 기간이 6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와가지고 그분이 원래 체결했던 그 계약 조건이랑 비슷하게 그분이 원래 해야 되는 그 6개월 기간 동안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강의를 했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림법학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노동법 강사를 공개 채용한 거예요. 공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차 서류, 2차 면접, 뭐 적성검사 뭐 다 해가지고 공개 채용 절차 막 해가지고 최종 인원을 꾸렸는데 저도 이제 거기다가 지원을 정당하게 했고 그래서 최종 인원으로 가서 제가 선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정식으로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갱신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끝나고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림법학원 입장에서는 총사용 기간 2년 넘기기 싫으니까 요거는 안 쳐줬나 봐요. 그래서 넘기기 싫으니까 이때 또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가공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이 기간 만료 통보는 기간 만료 통보일 것 같아요? 해고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기간 만료 통보가 되려면 총사용 기간 2년 넘으면 안 되고 그냥 딱 요걸로써 얘네들만 남겨놓고 기간 만료 통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걸로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해고가 되려면 총사용 기간 계산할 때 얘까지 고려를 해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이 문제 상황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정리. 이 판례 되게 중요하고요. 좀 비판이 좀 있는 판례인데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대원칙은 이렇게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시작과 끝을 다 더하면 돼요. 근데 1계약과 2계약 사이에 뭔가 다름이 느껴지시죠? 1계약과 2계약을 갈 때 2계약이 1계약을 반복 갱신 체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계약인 게 느껴지시죠? 이거 가지고 우리 판례는 이럽니다.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했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했고 이걸 한 번 반복 갱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1계약과 2계약 사이는 단절돼요. 이 2계약을 1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서 얘는 자르고 얘랑 얘만 합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고가 아니라 뭐다? 기간 만료 통보예요. 이 판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근데 심플해요. 원칙은 다 더하는 거예요. 공백기간 없으면. 근데 다만 중간에 뭐 있으면 공개 채용 절차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뭐다? 그러니까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된 것이다. 단절이에요, 단절. 심플하게 정리하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로마자 3번까지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이제 판례도 있는데 이것도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파견법 6조의 2 생각나세요? 파견법 6조의 2? 파견법 6조의 2에 보면요. 그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직접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사용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고용 관계 성립이 인정되는 파견 근로자는 이제 직접고용 관계에 있는 직접고용 근로자로 바뀌잖아요. 그 경우에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법 4조 2항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됐는데 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왜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규직 근로자인 분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문제가 됐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는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중요해요. 그 근거가. 근데 이 근거는 일단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무엇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냐면 4조 2항이 적용돼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됐다고 되는 경우에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판례가 제시를 한 겁니다. 뭐냐면 기간제법 8조도 특히 8조 1항도 근거로 제시를 해요. 여러분들 기간제법 8조 1항 혹시 기억나세요? 기간제법 8조 1항은 무엇에 관한 규정이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적 처우하면 안 된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적용한 건 아니고요. 요 규정의 취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간제법 4조를 포함한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를 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들, 그러니까 동일 유사 직급 호봉 근로자들, 동중 유사 업무 종사자들 있죠. 그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판례백서는 이번에 개정될 때 추가된 판례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쪽 파트에서는 최신 판례들이 정말 많긴 한데 수험에 그래도 직접 관계되고 나올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린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심으로 정리는 하시되 물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이슈이고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간제 남용 파트는 세 번째 파트 마무리할게요. 자, 19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원칙. 요거 원칙은 여러분들 그 1순환 들어가시기 전에 특히 기간제법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조문 꼼꼼하게 보시는 것부터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의 예외 보세요.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각호에 보시면 특히 1호 중심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이거는 여러분들 현대 엔지니어링 그 감리 용역 사건 있죠? 감리원 사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양괄호 1번의 1호의 의미는 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건설공사 등을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게 명백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관해서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사용자가 기간제법 4조 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이 형식적으로 꾸몄는데 첫 번째 계약, 그 다음 계약, 그 다음 계약 쭉 봤더니 시작과 종료 시점까지 봤더니 각 근로관계에 뭘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단절 없이 그냥 계속성을 쭉 인정할 수 있다면 이거는 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 아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이번에 국가 지자체 일자리 제공 요거는 요런 사례들이 있다 하면서 쭉 보시길 바라고요. 3번에 이제 영어회화 전문 강사 나와 있는데 얘는 조문을 조금 보세요, 여러분들. 6호랑 이제 시행령 3조 3항 1호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면은 그에 의한다는 규정인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까지 가면은 4년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4년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 4년까지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근거, 조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4번 초단시간 근로자도 그냥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예외사유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5번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도 요것도 보시길 바라고요. 로마자 3번 갑니다. 사용기간의 계산 보시면 총 사용기간 제한 규정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고요. 자, 2번에 총 사용기간 산정 방법 보시면 양가로 1번 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이 혼재하는 경우 제가 요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예외기간 두고 전후 못 따진다. 단절 여부, 계속성 여부를 가려서 단절되지 않았다면 뭐예요? 합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따로따로.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복해서 체결된 근로계약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1계약, 2계약, 3계약.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1계약과 2계약 사이에 뭐가 있는 경우? 공개 채용 절차 이렇게 있는 경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1번은 원칙이고 반가로 2번은 예외. 이거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양가로 3번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1번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두고 전후 단절 여부를 가린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로마자 4번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 6조의 2와 다르게 4조 2항 자체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그 해석이 문제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 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거는 반대 해석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이에요. 없다면. 자, 그러면서 그 논거가 자, 동그라미 1번은 명문의 규정이 일단 없다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8조 1항의 취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8조 1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8조 1항의 취지를 그냥 고려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타 기간제법의 목적이라든지 4조 내지는 8조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조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왜 문제가 되냐면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심플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난제 넘어가죠. 이게 집단법에서 제일 헷갈리시나 봐요. 노조 업무 종사자. 아닌가요? 원래 부당노동행위가 1순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집단법 난제도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부당노동행위는 또 다루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되는지 이렇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만 딱 특정을 해봤는데 이제 노조 업무 종사자 이 파트가 제일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심플한데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용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법 개정이 잦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역적인 거 우리 정리하고요. 각 기간에 따라서 법 규정이 어땠고 보려고 하는 판례 법리가 어느 시절에 나왔으며 그게 어느 시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봅니다. 자, 노조 업무 종사자는 일단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이 노조법 24조와 관련해서 법 개정 연역적인 거를 좀 나눠서 볼게요. 총 4가지 시기로. 자, 첫 번째는 일단 97년 이전으로 한번 보죠. 97년도 이전에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때는 노조 전임제를 인정을 하고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뭘로 규율이 됐냐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하는 걸로 규율이 됐어요. 노동조합의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운영비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그 사용자의 편의 제공 우리 뭐뭐 공부하죠? 뭐 노조 사무실도 보고 체크오프 조항도 보고 노조 전임자에게 특히 급여 지원하는 거 이런 것도 보고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냥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부당노동행위 규정에도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거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지배 개입과 운영비 원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호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 요 운영비 원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부당노동행위냐? 우리 판례 무슨 입장이었죠? 실질설의 입장이었잖아요. 노동조합의 자주성 저해 여부를 가려가지고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따졌잖아요. 돈을 받았을 때 사용자에게 종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이것만 받아들이세요. 아, 이때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허용이 됐구나.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법이 개정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개정됐어요?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97년도에 법 개정이라고는 써두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2010년도에 시행이 되죠. 이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유예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2010년도 13년 뒤에 시행이 됩니다. 됐죠? 시행이 되면서 이때 시행이 될 때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전임자들한테 전임자들이 급여를 지급을 받아왔었는데 그거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버리면 노동조합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가 들어왔다? 타임오프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분리를 했냐면 이제 2010년도 요때 이제 요게 시행이 되면서 요거 들어온 것 때문에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사실은 그냥 같이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지우고. 왜냐면 이때까지는 어쨌든 시행이 유예됐으니까 전임자에게 급여 주는 게 허용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개정된 것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요거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거는 안 된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자에게 돈 주는 거는 괜찮다.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이거랑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2021년도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게 시행이 됐죠. 그죠? 어떻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뭐가 됐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노조 전임자 요 글자는 없어요. 법전 자체에는.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노조 업무 종사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4조 1항을 보면은 노조 업무 종사자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누구로부터 돈을 받던지, 노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받던지,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던지. 그리고 24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돈 받는 자, 면제자, 그리고 면제 한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전이랑 똑같은 규정이 있잖아요. 노조 활동할 수 있는 거. 요렇게 됐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바뀌었죠?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하는 거 삭제되고 그 대신 누가 들어왔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들어왔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우리 지금 면역적인 거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요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2021년도 전후 요 3번식이랑 4번식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로시간 면제제도 그대로고 전임자라는 단어랑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면 안 된다. 요것만 빠졌지 실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임자는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노조 업무 종사자라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법률 규정 자체에서는 사용자 내지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거는 노조 업무 종사자의 요건 자체의 고유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전임자에 관한 법리는 여전히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전임자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노조 업무 종사자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면제자와 그 외의자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제자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요때부터 있었어요. 2010년도 이전에는 면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법 개정된 거를 두고 지금 잘랐는데, 이제는 요거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합쳐서 타임오프 제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임오프 제도 들어오기 이전에 전임자에게 급여 주던 게 허용되던 시절, 전임자에게 급여 주는 게 금지되는데 면제 한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자에게 돈 주는 게 허용되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 다만 법률 규정이 조금 바뀐 것. 됐죠?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이게 요때 시절에 보통 노조 업무 종사자분들께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시는 유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전임자로 일단은 지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 전임자분들 중에서 면제자로 지정된 분들이 있고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전임자인데 면제자로 지정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에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면 안 되니까. 면제자가 아니니까. 전임자라고 하면은 사용자로부터 급여 안 받으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한다? 무급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무급이라는 거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급이지, 노동조합 내부의 조합비 모아서 회계 내에서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으로부터 뭐 한 달에 뭐 10,000원이라도 급여는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100% 무급인 경우도 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단체협약에 근거해가지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끝.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건 뭐다? 면제자냐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제 면제자로 와봅시다. 요 시기에 전임자로 지정이 됐는데 뭐로도 지정이 돼요? 동시에 면제자로 지정되는 경우 있어요. 여기서 면제자라 함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풀타임. 연간 소정 근로 시간 전체.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내부 회계에서 뭐 한 달에 무슨 뭐 항공비 3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로부터 그대로 돈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뭐다? 면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법 개정됐는데 전임자 없어요. 근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던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던지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법률 규정 자체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뭐다? 면제자. 아, 그러면은 요 시기의 법리랑 똑같겠네요. 완전히.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이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노조 업무 종사자의 요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무급으로 일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조금이라도 받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분들은 과거에 요 시기에 이분들이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노조 업무 종사자 문제는요, 과거의 전임자 법리 내지는 면제자 법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쟁점을 급여와 관련된 문제랑 그 외의 문제로 나누세요. 그래서 그 외의 문제, 특히 노조 업무 종사자의 법적 지위 있죠. 요거는 종전의 전임자에 관련된 법리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종전의 전임자에 관련된 법리 있죠. 종전의 전임자에 관련된 법리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요 시기에 형성된 법리 여기서 적용될 수 있고, 근데 이거랑 달라진 거 없잖아요. 여기 적용될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급여와 관련해서 지금 법률 개정 계속 있고 막 손대고 하니까, 그리고 이 급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당노동행위와에 대한 관계에서 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되게 중요한 쟁점이 있잖아요. 이거 따로 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누구로 두고 면제자로 두시고, 면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며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거 중심에 두시고, 면제자가 아닌 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래도 저기 가져가셔야 되는 쟁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개념이 다 좀 정리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게 개정이랑 시행이랑 좀 달라가지고 좀 복잡해졌는데,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좀 합니다. 자, 2010년도 이전에 요 1기, 요 첫 번째 기간. 자, 요때 특징이 뭐예요? 전임자에게 급여 주는 게 허용됐다. 요때 타임오프 제도, 면제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요 시기에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게 금지됐다. 타임오프 제도 들어왔다. 이 시기에는 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금지되는 규정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노동조합 운영하는데 달라진 거는 없다.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신다? 노조 업무 종사자는 면제자인 자와 아닌 자로 나눕니다. 면제자인 자는 기존의 특히 급여와 관련해서는 면제자에 관련된 법리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제자가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의 전임자, 요 시기의 면제자가 아닌 순수 전임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됐죠? 요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판례가 보통은 이제 요 시기 내지는 요 시기에 나온 게 여전히 여기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를 묻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그 개념이랑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제 생각에 깔끔할 것 같고, 자, 요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리로 갑니다. 자, 노조 전임자에 관한 법적 지위 문제예요. 요거는 제가 전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과거 누구에 관한 법리, 전임자에 관련된 법리, 특히 법적 지위에 관련된 법리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노조 업무 종사자로 나와도 과거의 노조 전임자 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전제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얘랑 얘, 요 두 쟁점이 그나마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일반적 지위랑 출근 의무랑 업무상 제외 볼 건데, 요거 하기 전에 근거부터 좀 따져볼게요. 근거. 일단 이거는 과거 전임자 제도, 면제 제도, 그 다음에 현재 면제 제도 포함한 노조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관련된 제도들이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견해 대립이 있지만 구노조법 그리고 현행노조법에서는 무엇을 명문화하고 있죠? 협정설입니다.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동의 내지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임자 제도, 면제 제도, 아니면 현재 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업무 종사자든 반드시 그 인정 여부, 몇 명 둘지, 기타 근로조건이나 대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단체협약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전제로 하고, 자, 과거에 이제 우리 전임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전임자의 일반적인 지위를 뭐랑 비슷하게 봤죠? 휴직중인 근로자랑 유사하게 봤죠. 이 휴직중인 근로자랑 유사하게 봤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뭔가 근로조건 같은 거, 뭐 연차휴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휴직자에 준해서 비슷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100% 휴직자로 처리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구체적인 쟁점마다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유사하게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출근 의무 갑니다.
요건 제가 이번에 기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2번이나 타 시험에서 기출이 된 쟁점이에요. 5급이랑 뭐 변심 5이나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봅니다. 과연 이제 얘는 여러분들 이때 전임자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면제자가 아닌 일반적인 전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돼요. 얘는 특히나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전임자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계속 외부 활동만 하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 막 되게 오래. 그래서 회사가 무단결근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전임자한테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나? 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전임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적인 근로관계 내지 노사관계 유지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무단결근 3일, 뭐 5일 이상, 뭐 징계해고 사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적용을 하는데 도대체 출근이랑 결근의 의미를 뭘로 비유를 할 건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과거 전임자 제도에서 전임자가 사용자 동의를 얻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거를 뭐처럼 본다? 회사와 노무관리 업무 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넓게 봐서 회사의 광의의 그 노무관리 업무의 일부를 하는 걸로 봐서 회사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거 적어도 노조 사무실에는 이렇게 출현이라는 표현 좀 그러네요. 문 열고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판례 뭘로 본다? 무단결근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면 돼. 이거 지금 적용돼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가지고 한 번씩 이제 질문을 주신 경우들이 있는데 면제자는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적용될 수 있죠.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근데 선생님,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업무 종사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아예 무급으로 일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무단결근으로 규율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적용된다라고 그냥 정리하세요. 적용된다. 그리고 이 판례는 제가 이제 아마 정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상한 판례예요. 원래 이상한 판례. 그래서 실제로 그 변실 모의 그 출제된 문제에서 그 최종 기준표를 보면은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쓰고 논증한 경우에는 점수 더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최종 기준표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상한 판례이다 보니까 면제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노조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수험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단순하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취지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업무상 재해 갑니다. 자,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업무상 재해 요건이 뭐예요? 적극적 요건. 뭐 사고라고 칩시다. 사고성 재해. 업무, 수행성, 기인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임자가 노조 활동하다가 다치면 사고를 당하면 그게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서 산재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랑 다르게 이제 특히 뭐가 문제되냐면 일반적인 근로자랑 다르잖아요. 노조 활동을 한 게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에 해당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 업무로 본다. 원칙적으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설명해 드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판례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 동의받아서 노조 활동하는 거를 회사 노무관리 업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 기인성 인정된다라고 보거든요. 노조 활동하다가 다치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논거를 이해하세요? 근데 다만 이거랑 관련성이 좀 떨어지거나 사용자랑 대립적인 관계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불법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그 논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비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제 그거는 아예 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산별노조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도 여기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쟁점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와 마찬가지로 단위노조이기 때문에 산별노조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재에 해당된다 아니다? 된다라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급여 문제로 갈게요. 자, 급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거 한 2018년도부터 계속 A급으로 밀고 있는데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면제자 타임오프 제도가 그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순수 전임자부터 볼까요? 이 전임자에 관련해서 요 1번 시기 보죠. 1번 시기. 요 때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게 어떻다고요? 허용됐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서 일을 막 했어요. 그래서 전임 기간 딱 끝나고 퇴직했어요. 무슨 사유 발생했어요?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했죠. 그럼 평균 임금을 이제 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산정해요? 어떻게 산정해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시행령 2조 각호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거 다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임자가 임금을 받았냐 이거예요. 전임자가. 그래서 여기서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의 법적 성질이 뭔지가 문제가 됐어요. 어떤 시기에? 1번 시기에, 첫 번째 시기에. 근데 여기 우리 판례는요, 이거 임금 아니라 그랬거든요? 임금이 아니래요. 근로의 대가가 아니래요. 그러면 모두 적용이 안 돼요, 당연히.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로 계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임자로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입사 동기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동일 직급, 호봉, 근로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봐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하세요? 자, 첫 번째 시기에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게 허용되던 때 그게 뭐가 아니었다?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이런 게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로 옵시다. 이 법리의 적용 가능성. 자, 이 판례 법리 언제 나왔다고요? 이때 나왔어요. 이게 요 시기에 순수 전임자한테 적용되겠죠. 그죠? 요 시기에 면제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순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받은 건 없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겠죠. 면제자가 아닌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요. 이거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법리가 언제 나왔냐면 이때 나온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게 허용되던 때. 근데 뭐가 아니다? 임금이 아니니까 평균임금 저렇게 산정한 거고 요게 요 시기에 순수 전임자, 요 시기에 면제자가 아닌 노조 업무 종사자에 여전히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제자. 자, 이제 면제자는 여러분들 다릅니다. 1번 시기의 전임자, 2번 시기의 순수 전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현재 시기에 면제자가 아닌 일반적인 노조 업무 종사자랑 달라요. 이 면제자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요. 그리고 판례백선 특강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판례는 또 판례백선의 리딩 케이스로도 있습니다. 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해요. 조문을 보면은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협의교섭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제자가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거 기본적으로 뭘로 보냐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특강 시간에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면제자는 법적 지위가 좀 다르게 검토돼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합시다. 어쨌든 임금이래요. 근데 그러면 평균임금을 산정을 할 때 뭘로 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을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순수 전임자랑 다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다만 무엇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야 되냐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관계를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이 판례 법리는 언제 나온 거냐면 요 시기에 나온 거예요. 요 시기에. 요때 나온 겁니다. 요때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게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면제자에게 주는 게 허용되던 시절. 됐죠?
이때 나온 건데 이때 우리 판례가 전임자인데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주면 곧바로 분호. 근데 전임자인데 면제자인 애들한테 급여를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분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와 너무 심하게 많이 준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타당한 근거 없이 사회 통념상 너무 심하게 과다하게 급여를 준다? 이거는 부당노동행위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2000시간 정도에 상응하는 보수를 1년 동안 받아요. 근데 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 일수를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소정근로 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 시간. 근데 한 2000시간 정도라고 치면은 2000시간 정도에 상응하는 연봉을 주면 되는데 한 4000시간에 상응하는 연봉을 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2000시간이면 주 40시간 하면 보통 한 1년에 연봉 한 5천 정도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1억씩 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면제자는 좋겠죠. 그럼 되게 회사에 우호적인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겠죠. 노동조합의 자주성 저해될 우려가 크지 않나요? 이런 취지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과다하게 급여를 주면 무엇이다? 분호다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제자가 원래 연간 한 2000시간 정도면은 5, 6천 정도만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 연봉을. 근데 보니까 막 1억에다가 무슨 성과급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한 2배, 3배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기초로 해서 임금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평균 임금 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 판례는 과다한 급여 부분을 뭐 해라? 제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의 순수한 사견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면제자의 어쨌든 급여와 관련해서 법적 지위에서 최초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그 노조 업무 종사자는 지금 일단 연역적인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법 개정된 거랑 시행 시기의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그냥 개정은 1, 2, 3, 4, 시행은 크게 3가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잘 정리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각 시기에 따라서 전임자, 면제자, 그다음 노조 업무 종사자 중에서 면제자와 아닌 자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법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 여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 법적 지위 말고 급여 문제 해가지고 면제자와 아닌 자, 특히 요거 첫 번째 시기에 나온 게 이번에 순수 전임자, 지금 면제자가 아닌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여전히 적용될 수 있고, 그다음 면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에서 이 임금성을 전제로 해서 이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영향을 주는 거를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요거 제가 이제 상당히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자 마지막 부분 보고 마무리하시죠. 자, 22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노조 업무 종사자의 법적 지위 보시면 로마자 1번 의 해서 노조 전임자, 구노조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한편 최근 개정된 노조법 24조 1항의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전임자라는 표현은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 현실 세계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되는데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전히 전임자는 있어요, 여러분들. 달라진 게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로마자 이번에 법적 근거 협정설,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일반적 지위, 요거는 여러분들 현재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출근 의무 적용 여부 요것도 설명해드렸고, 요거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있다,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라는 점도 말씀드렸고요. 로마자 5번에 노동조합 업무 중에 제해에서 특히나 전임자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판례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제해를 인정하는 이유를 꼭 이해하세요. 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 회사 노무관리 업무하는 거로 본다는 점. 자, 넘어갑니다. 24페이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넘기고, 과거 전임자의 경우 로마자 2번,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나와 있는데, 과거 전임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법적 성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게 허용되던 시절.
자, 그래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규정들로 산정을 못하니까 동일직급 호분 근로자들 평균 임금 가지고 산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 자, 넘어가시고 로마자 3번의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에서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 행위 여부 요거 꼭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급여 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여의 법적 성질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면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다? 근로의 대가다.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무엇이다? 임금이라는 점. 이거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과다급여 부분 제외하는 부분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했거든요. 그 처음 해봐가지고 시간을 넉넉하게 이제 보통 한 3시간 타임으로 잡는데 1시 반부터 한 5시 반까지 했는데 시간을 이렇게 잘 맞출 줄이야. 너무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평일반 개강이잖아요. 노동법. 그래가지고 지금 뭘 하면 좋을까 잠깐 상상력을 발휘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 좀 떠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범위가 넓고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일단 어떻게든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책을 한번 읽고 오세요. 어떻게든. 원래 하시던 그 스케줄대로 잘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 절반 정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1회 독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보시고요. 잘 머릿속에 남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한 바퀴 돌리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하시다라고 하시면 근로기준법이라도 좀 읽고 오세요. 근로기준법 부분. 그렇게라도 좀 읽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순환 강의계획서는 카페에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로도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이제 배부가 됐으니까 고려해서 보시고요. 중요한 특징은 시험을 3번 볼 거고 시험 일자는 다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제가 이번에 좀 시험적으로 약간 멘토링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그런 걸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좀 요거는 단거나 방법이나 공방법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제가 OT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쟁점 정리 노트 출간 언제 되냐고 질문 많이 주시는데 그게 전 탈고를 했어요. 탈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표지 시안도 다 나왔고 지금 교정 보고 있고요. 1월 5일쯤에 넉넉하게 여러분들 예상해 주시고 당겨질 수도 있는데 그냥 넉넉하게 한 1월 5일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냐고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의 정도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근데 이거저거 좀 바꿨어요. 편제도 좀 바꾸고 최신 판례랑 그다음에 원래 작년에는 시행령 구조 2항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해서 이게 제가 바뀐 부분이 많아서 추록을 따로 드리기는 좀 힘든데 목차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목만 보면 대충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아마 통합노동법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판례 같은 거 나눠드리니까 그걸로 가감해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시는 거 공유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서 이제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날 때 되니까 말이 풀리는 건 뭔지 잘 모르겠네.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 연말에 단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고 오세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못 쉬니까. 저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1일 정도 쉬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대신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됐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저는 여기 있다가 이제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여러분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